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두 번째, 세 가지 중심 개념.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A와 B가 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A가 말을 들어 B의 진영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장이야. B가 당황합니다. A가 점잖게 말을 잇습니다. 장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이야, 머리를 써야 한다네. 눈을 감고 고도로 정신을 집중해서 말들의 다음 움직임을 논리적으로 예측해야 하지. 자네는 머리를 쓰지 않는 게 문제네. 장기판을 뚫어져라 주시하던 비가 말을 하나 움직이면서 말합니다. 멍이야. A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장기판을 주목하죠. 비가 움직인 말 때문에 A의 중요한 말들이 위험해졌습니다. 비가 말합니다.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네. 삶의 경험은 생각만으로 얻을 수 없지. 진짜로 장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작정 많이 해보는 것뿐이라네. 수많은 실수를 통해 우리는 장기판을 장악하는 법을 알게 되지. B의 말이 다 끝나갈 때쯤 A와 B 근처에서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던 C가 벌떡 일어납니다. A와 B는 깜짝 놀라죠. C가 얼굴을 돌립니다. 화가 나 있네요. 그 상태로 C는 둘에게 걸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시끄러워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네. 너희 장기는 말로 하냐? 그러고는 장기판을 뒤엎어 버립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역사는 이 A, B, C가 함께 있었습니다. A가 우세할 때도 있었고, B가 우세할 때도 있었고, C가 우세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죠. 이들은 철학의 주인공이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이 책 전체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을 소개하도록 하죠. A는 절대주의, B는 상대주의, C는 회의주의입니다. 절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단일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이죠. 반면 상대주의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고정불변의 진리를 부정하고 변화하는 다양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죠. 이 두 입장은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철학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항상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회의주의도 철학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회의주의는 단일한 진리를 부정한다는 면에서 상대주의와 유사하지만 더 극단적으로 애초에 진리를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역사에서 회의주의는 항상 주요 담론에서 배제되어 있었죠. 그러다 현대에 이르러 회의주의는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 판 전체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는 실제로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철학을 비롯한 많은 학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임은 확실하지만 사용하는 사조나 사람마다 그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죠. 우리는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구분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표현하기 위해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 용어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 방식은 다음처럼 규정하도록 하죠. A. 절대주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단일 진리를 상징하는 태도. B. 상대주의. 변화하고 운동하는 세계에 다양한 진리를 고려하는 태도. C. 회의주의. 보편적 진리나 그에 도달하는 방법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 엄밀히 말해서 한 명의 철학자나 하나의 철학 사조를 절대주의 혹은 상대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오해 가능성이 큽니다. 똑같은 절대주의 철학자라고 해도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은 세부적인 면에선 큰 차이를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에 대한 세 가지 태도로 철학사를 구분할 것입니다. 구체성에서 멀어진, 지극히 단순함이 갖는 이점 때문이죠. 철학사를 구조적으로 괴갈함으로써 분주한 일상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철학에 대한 기본 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를 관통하는 단순하고 과감한 골격을 여러분에게 선물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골격에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은 주변 사람들과의 지적 대화 속에서 각자가 진행해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럼 ABC를 중심으로 철학의 역사를 한번 탐험해 보죠. 고대 철학, 소피스트, 시. 서양 철학의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보통은 자연 철학자나 소피스트를 그 처음으로 봅니다. 우선 자연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로 이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물어왔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자연 이면의 근본적인 재료를 파악하려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와 책상은 서로 다른 존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은 나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방식을 하나 알고 가죠. 구체적으로 눈앞에 놓인 사물들, 예를 들어 의자, 책상, 침대처럼 직접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철학자들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이들의 본래 기원인 나무처럼 개별 존재자의 공통 속성을 본질이라고 부르죠. 이 현상과 본질의 구분은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정치에서의 보수와 진보처럼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이분법적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현상 세계의 개체는 하나하나가 매우 독특하고 감각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본질 세계의 존재자들은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죠. 현상 세계는 상대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이고 본질 세계는 절대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입니다. 자, 자연 철학자들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특별히 측정 기구나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저 논리적인 사유만으로 이에 닿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를 제시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가 오늘날 과학 설명에 가장 근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맞췄는지가 아니죠. 이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즉, 자연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보려고 했고 사물의 본질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서양에서 최초로 등장한 철학자들인 동시에 최초의 절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거죠. 자연 철학자 이후에 등장한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자들과 회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중해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모인 지혜로운 사람들의 집단으로 다양한 주장과 사고를 발전시켜 나아갔죠. 소피스트란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현실에서 얻은 경험 때문이었죠. 소피스트들은 도시국가 아테네로 오는 과정에서 넓은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법과 제도, 관습은 너무나도 다채롭고 상이했죠.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 겁니다. 소피스트들은 자연스럽게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본질을 부정하는 상대주의적이고 회의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론 프로타고라스가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진리가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회의적인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죠.
소피스트들은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변론술과 수사학을 가르쳤어요. 변론술과 수사학은 말하는 법에 대한 기술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찾는 학문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변론술과 수사학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죠. 고정된 진리와 보편적 기준이 없다면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것은 내가 아는 사실과 진실을 다른 사람에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소피스트들로 가득한 아테네 사회에선 변론술과 수사학은 매우 쓸모가 있었죠. 특히 당시 그리스는 민주제 사회로 재판에서도 시민들에 의한 다수결이 판정을 결정하는 일종의 배심원 제도였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부와 기회를 얻었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A, 그리고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서구 철학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도 지혜를 말하는 사람 중 하나로 소피스트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를 비판하고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는 사람들과의 문답법을 통해 누구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답법이란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으로 삼파법이라고도 불렸죠. 삼파가 산모로부터 출산을 유도하듯 적합한 질문이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진리를 잉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충분히 근본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였죠. 이처럼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토대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사유 방식을 정초주의 혹은 토대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절대주의로 어휘를 통일하도록 하죠. 이 절대주의 사상은 제자 플라톤에게 이어졌습니다. 플라톤은 스승의 가르침을 극단화해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로의 이데아를 제시하게 되죠. 그에 따르면 이데아의 세계는 원래 우리의 영혼이 존재했던 세계로 이곳의 그림자가 현실 세계가 됩니다. 변하고 혼란스러운 현상 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며 본질로서의 이데아 세계에 비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플라톤은 명색의 철학자라면 불안정한 물질 세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이데아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일까요? 플라톤에 따르면 그것은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 상기. 인간의 영혼은 이미 육체로 들어오기 전에 이데아 세계에 존재했으므로 미약하게나마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하죠. 두 번째 방법, 변증. 인간은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추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 사랑. 사랑은 우리를 특수한 것을 넘어 보편적인 것에 이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핸드백을 보고 마음이 뺏겼다면 이후 나는 궁극적으로 그 핸드백의 보편자로서의 브랜드까지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특수를 넘어 보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플라톤은 특히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제한되고 특수한 인식을 영원하고 보편적인 이데아 세계로 이끌어갈 것이라 말하고 있죠. 플라톤은 본질적이고 영원한 이데아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절대주의 철학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서구 철학 전통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절대주의, 모두 병영된 형태의 이데아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2000년의 서양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라고 한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인간에게
완전하고 무한한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알림으로써 인간의 이성의 가능성을 극대화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세계를 상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현실 세계의 가치를 저하하고 일상을 초라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스승의 생각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B. 플라톤이 절대적인 하늘 위의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하는 땅 위의 세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플라톤의 거대한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어서 보편적인 지식이나 초월적인 관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죠. 현실을 넘어 초월적인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을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서 기원합니다. 후대에 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 중에는 제목이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은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에 대한 탐구가 아닌 그것을 초월한 근원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원고들을 묶어서 자연학 다음에 놓은 강이한이란 뜻에서 메타피치카라고 명칭했고 이를 형이상학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형이상학은 현상 이면의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 생물학, 동물학, 논리학, 수사학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탐구했는데 이 각각의 학문들은 자기 분야 안에서 궁극적으로 전제하는 근원 개념이 있음을 알고 있었죠. 예를 들어 정치학은 정치라는 근원 개념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 모든 탐구를 시작했고 생물학은 생물이라는 근원 개념의 전제 위에서 탐구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원 개념들도 더 궁극적인 근원을 전제하고 있지 않을까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근원 개념들의 존재 일반을 탐구하게 됩니다. 즉, 존재란 무엇인지, 존재 그 자체를 묻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그 자체를 탐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라 할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근원적인 진리에 관심을 가졌지만 주된 관심사는 현실의 존재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이데아보단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들을 진료, 형상으로 구분함으로써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진료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재료, 가능성의 상태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찰흙은 진료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진료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태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으로 형상이란 진료를 통해 만들어져 실현된 상태입니다. 찰흙으로 빚은 코끼리는 형상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형상을 현실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은 물질적인 진료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이데어로부터 세계를 이해했던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죠. 그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실현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료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료의 세계인 현실 세계를 중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료와 형상, 가능태와 현실태는 고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흙에서부터 시작해보면 흙이 진료가 되면 형상은 찰흙이 되고 찰흙이 다시 진료가 되면 형상은 코끼리 작품이 됩니다. 진료로서의 코끼리 작품이 형상으로서의 전시회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논리 구조를 따라가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태로 올라갈 수 있고 그 반대로 가능태 방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맨 아래와 맨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초의 진료와 최초의 형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맨 아래에 있는 최초의 진료로서 어떠한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진료를 제1진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1진료는 현실엔 존재하지 않고요. 인간의 사고 속에만 존재하는 순수한 재료이죠. 반대로 맨 위에 있는 최종 형상으로서 어떠한 진료도 지나지 않는 형상을
순수 형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신이 되겠고요. 신은 진료가 없으므로 물질 세계에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물질의 최종 형상으로서 모든 진료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는 스승 플라톤의 이데아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과 비교해 볼 때 그는 현실의 구체적인 존재를 중요시했으며 물질 세계와 변화, 운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진료와 형상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말하고자 한 바는 궁극적인 신이 아니죠. 현실 세계에서 진료가 형상으로 나아가는 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후 자연과학과 경험주의 철학의 기원이 되었고 플라톤과 함께 서양 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된 거죠.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주요 인물과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야기의 최초의 철학자들인 자연 철학자들과 진리에 대해 회의적인 소피스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견해를 달리하며 등장한 소크라테스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했죠. 이후 플라톤이 이를 계승, 발전시켜 궁극의 절대적인 세계로서 이데아를 제시합니다. 반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적인 이데아 세계보다 변화하고 운동하는 상대적인 현실 세계를 탐구하고자 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형상과 진료의 관계, 이들의 운동성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서양 철학의 양대 산맥은 이제 중세로 이어지게 되죠. 중세 철학, 교부 철학 A.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이후 남겨진 사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리스도교는 점차 유럽 사회로 전파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는 계시적이고 신비적인 측면이 강한 종교여서 유대교 신앙과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에 다양한 문화권에 수용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이러한 이질감이 쉽게 로마 제국이 탄압할 수 있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등장한 인물들을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의 교부라 불렀죠. 그리고 이들이 만든 이념을 교부 철학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명칭의 범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주교나 교회 지도자부터 존경받는 평신도까지 이 명칭이 사용됐거든요. 교부들이 그리스도교 사상을 보편적인 사상으로 정비하기 위해 차용된 이념은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됩니다. 특히 당시 널리 연구되던 신플라톤 학파의 영향은 매우 컸죠.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 사상의 기반 위에 이를 더 세분화한 이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데아 세계의 궁극적인 근원은 일자에 가서 닿는다고 말하죠. 이 일자로부터 세계가 분화되어 나온 것이란 겁니다. 이러한 이론 체계는 유일신 사상에 쉽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초기 그리스도교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사상은 플라톤의 이데론과 실제로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신플라톤주의의 일자는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과 대응하고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그리스도교의 천국과 대응합니다. 플라톤 사상에서 완전한 이데아 세계와 불완전한 현상 세계를 구분하는 이분법은 그리스도교에서 완벽한 천상 세계와 타락한 지상 세계를 구분하는 이분법과 동일하죠. 이에 대해 현대 철학의 문을 연 니체는 대중들을 위한 플라톤주의의 다름 아님을 정확하게 지적했죠. 니체에 따르면 플라톤 사상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그대로 방영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주의를 토대로 초기 그리스도교 교를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교부로는 오리게네스와 그레고리우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4에서 5세기에 활동한 아우구스티누스가 되죠.
그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교부로서 중세 기독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이도교인 아버지와 열렬한 그리스도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엔 방탕한 생활을 하다 참여한 후 그리스도교인이 되었죠. 이후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진실한 신앙을 기반으로 이 그리스도교를 체계화시켰고요.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불완전한 지상 세계에서 원죄를 짊어진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의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대상이 누가 될진 이미 신이 예정한 것이며, 교회는 신과 예정된 대상이 매개되는 공간이라 말하죠. 스콜라 철학 B. 스콜라 철학은 교부 철학의 뒤를 잇는 그리스도교의 사상의 흐름입니다. 9세기부터 중세가 무너지는 17세기 무렵까지 스콜라 철학의 시대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교부 철학이 그리스도교 철학을 정립했다면, 스콜라 철학은 이를 증명하고 세밀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이 강했던 까닭에 정통적인 교부 철학과 충돌하면서 서서히 성장한 철학이죠. 스콜라 철학은 초기를 거쳐 중기에 이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흐름을 도입합니다. 즉, 플라톤의 이데아적 절대주의 대신 그동안 기독교 철학 내에서 배제되었던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분석에 차츰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중세 기독 사상 안에서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충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보편 논쟁이 됩니다. 이것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 논쟁이죠. 보편 논쟁의 핵심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보편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뭔 소린가 싶은 이 질문이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을 이끌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구가 탄생한 이후 전체 인류가 3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각의 이름은 X, Y, Z입니다. 이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존재하죠. X는 키가 크고 Y는 수줍음이 많으며 Z는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별적 개체들을 우리는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란 개념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인간이 바로 보편을 나타냅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보편의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보기를 한번 살펴보죠. 1. 보편이 실제로 존재한다. 개별적인 것은 보편의 모사, 모방이다. 2. 보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것만이 실제로 존재할 뿐이고, 보편은 단지 언어이고 이름일 뿐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명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 1의 사고방식을 실제론 혹은 신념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플라톤의 사고와 맞닿아 있죠. 2의 사고방식은 유명론이라고 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견을 토대로 합니다. 실제론을 극단적으로 주장한 인물은 기욤으로, 그는 보편자가 항상 개별사물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XYZ의 개체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보편자가 어딘가에 실재한다는 것이죠. 현대인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플라톤의 이데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유명론을 극단적으로 주장한 인물은 기욤의 스승인 로스켈리누스가 됩니다. 그는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건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문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즉, 인간이란 보편 개념은 그저 머릿속의 언어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각각 다른 XYZ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스켈리누스는 자신의 유명론을 삼위일체 개념에 연결해서 성부, 성자, 성신의 존재가 따로 존재한다는 삼신론을 전개했습니다. 물론 후에 교회로부터 이단하라 비난을 받고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긴 했지만요. 기욤의 실제론과 로스켈리누스의 유명론은
중세교회의 열띤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견해를 절충한 인물이 기욤의 제자 아벨라르가 됩니다. 아벨라르는 우선 유명론부터 비판했습니다. 유명론에 의하면 보편은 단지 언어이며 이름일 뿐 실제로는 텅 비어 있는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편 개념이 포함된 문장 역시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보편에 해당하는 어휘를 유의미하게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벨라르는 보편 개념이 실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명론의 보편 부정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죠. 동시에 실제론과 선을 긋기도 했고요. 그는 보편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자연에 존재하거나 물질적인 실체를 가진 것은 아니고 인간의 사고에 유용한 관념이라고 주장합니다. 플라톤적인 이데아에서의 보편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거죠. 아벨라르는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보편 논쟁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토마스 아퀴나스와 오컴 같은 근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철학자들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한 것이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미움과 스스로의 수치심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만 했던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논리적이고 탁월한 학자였지만 집요하고 고지식한, 어떤 면에선 피곤한 스타일의 사람이었다고 하죠. 상대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문제점만 논리적으로 비판했던 까닭에 적이 많았고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기욤의 실제론을 끈질기게 비판해서 결국 기욤과 결별한 사건도 유명합니다. 중세 회의주의 C. 중세 철학은 초기에 교부들에 의한 플라톤의 절대주의적 성향이 짙었다면 후기엔 보편 논쟁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적 관점이 수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교회의 권위가 중세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도 철학적 논쟁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논쟁들 속에 회의주의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주의가 진리에 대한 의심과 겁을 의미한다고 할 때 중세에서 진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신을 부정하는 이단 행위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나마 중세 초기에는 플라톤의 철학을 계승한 교육기관인 아카데미아에서 회의주의적 관점이 명맥만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진리는 발견되지 않고 다만 탐구될 뿐이라는 회의론을 주장했죠. 하지만 이후 중세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로 회의주의가 등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컸던 유럽과는 달리 이슬람교의 지배를 받던 스페인에서는 합리주의를 거부하는 회의주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조교적이고 권위적인 학문 이론과 종교 체제를 거부했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들 역시 유일신 중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게 전개하지 못하였고요. 중세 철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세의 천년은 유일신 중심의 절대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세계관이 플라톤의 절대주의가 되죠. 중세 후기에 이르러서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 관점이 보편 논쟁을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보편 논쟁은 보편이 실제하는지에 대한 중세 최대 논쟁이었죠. 보편이 실제한다는 실제로는 플라톤의 절대주의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찾았고, 보편은 실제하지 않고 다만 언어뿐이라는 유명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보편 논쟁을 종합한 인물은 아벨라르가 되죠. 그는 보편을 관념적인 개념으로 정립함으로써 끝이 없던 실제론과 유명론의 논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대 철학, 데카르트, 칸트, 니체. 신중심의 중세가 저물고 근대가 동터오면서
이성 중심의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권 역사 파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질적 권력을 획득한 시민 계급의 부상과 관련이 있죠. 그들은 왕의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신을 폐기하고 인간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이성을 시대의 중심 개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 진리의 영역은 종교에서 철학으로 이동했고요. 하지만 진리의 영역이 변화된 것과는 무관하게 진리에 대한 입장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싸움이 보편 논쟁에서의 실제론과 유명론에 있었다면, 근대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는 합리론과 경험론의 논쟁으로 이어졌죠. 우선 합리론은 실제론의 관점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들은 실제론이 개별적인 개체보다 보편적 관념을 우선했던 것처럼 현실에서 관찰되는 개별 사건보단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을 중요시했습니다. 반면 경험론은 유명론의 관점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들은 유명론이 보편을 단지 언어적인 것으로 보고 그보단 개별적인 개체를 우선했던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과 관찰을 더욱더 중요시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세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죠. 눈에 보이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현상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철학이라는 분야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부 내용만 조금씩 바뀔 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절대적이고 본질적이며 현실에 없는 무언가의 질서를 찾으려는 이상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을 탐구하려는 현실적인 사람인가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한 근대인의 입장을 확인해 본 후에 자신은 어떤 견해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대의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해 알아보죠. 우선 합리론과 경험론은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분야를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고 하죠. 합리론과 경험론은 인식론의 두 가지 답변인 겁니다.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서양 철학의 주요 분야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존재론과 인식론을 먼저 구별하겠습니다. 존재론과 인식론은 진리에 대해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해 답을 한다면, 인식론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해 답하고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P와 Q는 지금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P는 말합니다. 외계인이 진짜 있을까? Q가 말하죠. 그럼 있지. 지금 P와 Q의 대화는 존재론적인 대화입니다. 존재론은 특정 존재의 유무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논하는 분야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을 던지는 방식에 있어요. 존재론은 무엇은 있는가, 무엇은 있다의 수로로 표현됩니다. 철학사에서 신은 있는가, 이성이 있는가, 영혼은 무엇인가, 자연은 무엇인가 등의 주제로 논의되어 왔죠. 계속해서 P와 Q의 대화를 다시 들어봅시다. P는 말합니다. 외계인이 있다고? 어떻게 알았는데? Q가 말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우주가 무한하니까 지구랑 비슷한 물리 조건을 갖는 행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같은 물리 조건이라면 생명의 탄생 조건도 비슷할 테니까 말이야. 지금의 대화는 인식론적인 대화이죠. 인식론은 존재론처럼 있느냐 없느냐의 물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수로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신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등으로 논의되어 왔죠. 그런데 존재론이든 인식론이든 대답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존재론은 그 대상이 신이건 이상이건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의 대답으로 정해져 있죠. 인식론 역시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대답은 이성을 통해, 경험을 통해 둘 중 하나의 대답으로 귀결됩니다. 예를 들어 외계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앞서 큐처럼 대답한다면 큐는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이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식론적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이성을 제시하는 입장을 합리론이라고 하죠. 큐는 합리론자인 겁니다. 반면 이성적인 사유만으론 판단할 수 없고 실제로 외계인과 접촉해서 눈으로 확인해야만 확신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데 이를 경험론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볼 때 존재론과 인식론은 각각 강조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대와 중세가 존재론적 철학의 중심이었다면 근대 철학에 와서야 인식론적 철학이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대인이 궁금했던 건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합리론과 경험론이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인식론의 두 측면인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데카르트. 합리론은 합리주의, 이성주의라고도 합니다. 이름에서 풍기는 뉘앙스처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을 말하는 거죠. 특히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을 제시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했기에 대륙 합리론이라고도 부르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데카르트, 가상디,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이 있습니다. 그중 서양 철학의 거대한 흐름을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르네 데카르트가 되죠. 그는 철학 외에도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17세기는 마지막 종교전쟁이었던 30년 전쟁이 진행된 시기였습니다. 30년 전쟁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오랜 전쟁으로 유럽은 허무주의적이고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신과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런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의 분위기를 극복하려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찾는 방법으로 그는 반대로 모든 것을 의심해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면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걸 의심하는 데카르트 방법을 방법적 회의라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지식을 세 가지 범주, 즉 감각 지식, 일반 지식, 보편 지식으로 나누어 의심해 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감각을 통해 얻는 감각 지식들을 의심해 봤죠.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의 다섯 가지로 이 다섯 가지 감각 외에 우리가 세상에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불확실하고 나를 속이는 경우가 대다수죠. 물이 든 컵에 꽂힌 빨대는 분명 곧다는 걸 알지만 아무리 봐도 꺾여 보입니다. 시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코가 막히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고 어딘가에 정신을 쏟고 있으면 나를 부르는 소리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감각을 통해 알게 된 지식들이 오류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데카르트가 의심한 지식은 자연과학을 통해 얻는 일반 지식이었습니다. 과학이론은 다양한 관찰을 통해 귀납적으로 정리된 지식이죠. 라는 것 같은 일반화된 지식은 하루 전에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 이틀 전에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 등 무수히 많은 개별 사실을 종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귀납법은 논리적 비약이 따릅니다. 무수히 많은 관찰을 한다고 해도 그 관찰은 언제나 과거의 관찰에 한정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귀납법은 언제나 미래에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자연과학의 지식인 일반 지식 역시 불확실하고 의심 가능한 지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카르트는 의심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수학과 기하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지식을 보편 지식이라 불렀죠.
일반 지식이 경험적 관찰을 통해 귀납법으로 찾아낸 지식이라면 보편 지식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연역법으로 도달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정의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이 이루는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이러한 정의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얻은 지식이 아닌 논리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이 되죠. 그렇게 수학이나 기하학의 지식을 의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극단적으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이를 끝까지 의심해 보려고 했죠. 그가 제시한 상황은 수학적 사실은 항상 틀리게 만드는 악마의 존재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가정해 보았죠. 1 더하기 2는 사실 3이 아니라 원래는 4일 수도 있다. 헌데 악마가 존재해서 나를 속이기 위해 3인 것처럼 나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데카르트가 이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한 건 어쨌거나 수학과 기하학이란 보편 지식이라고 해도 절대 의심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끝없는 의심 속으로 데카르트는 침잠에 들어갑니다. 깊이와 끝을 알 수 없는 의심의 바닷속으로 내려간 것이죠. 과연 이 모든 의심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랜 회의의 나날을 보내고 데카르트의 발은 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그 끝에 극적으로 닿게 됩니다. 어떠한 극단적인 가정으로도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후에 데카르트에 수정되어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되었습니다. 고로를 뺀 것이죠.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요. 고를 넣을 경우 마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나의 존재함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생각한다와 존재한다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해 있는 것이었죠. 그런 미세한 차이는 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그리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바뀌었다고 하니 우리는 수정된 명제를 사용하기로 하죠. 자, 데카르트의 이 명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를 의심할 수 없는 제1명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명제는 둘로 나뉘어서 생각해 봐야죠. 우선 나는 생각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나는 생각한다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왜냐면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의심이 드는 순간 나는 이미 의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지 의심하는 순간마다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나는 생각한다라는 명제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나는 존재한다에 대해 생각해 보죠.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음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면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두 문장은 차례로 의심할 수 없음이 도출됩니다. 나는 생각한다는 의심할 수 없고 나는 존재한다는 것도 필연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제 나의 생각과 존재를 증명했으니 데카르트에게 남은 것은 세계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세계를 증명하는 일이 참으로 쓸데없어 보일진 몰라도 한번 의심해 보기 시작하면 정말 의심스러운 게 세계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사실 당신이 지금 꿈을 꾸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식물 인간으로서 몇십 년째 침대 병원에 누워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당신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가짜 세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눈앞의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동양과 서양의 오랜 역사에 등장한 사고방식이 됩니다. 장자의 호전몽과 세계를 환영으로 이해하는 인도의 마야 사상이 그렇고요. 서양의 관념론과 현대 철학의 하이퍼 리얼리티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계가 진짜임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데카르트는 세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의 관념을 끌어들였습니다.
다시 제1명제로 돌아가 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하는 건 증명이 되었죠. 그런데 내 생각 속을 들여다보면 독특한 관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독특한 것은 신은 개념상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나는 나 자신도 의심하고 세계도 의심할 정도로 불완전한 존재인데 나에겐 이미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데카르트는 나를 증명했고 내 관념 속에서 발견되는 완전함이란 개념을 근거로 외부에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증명할 차례죠. 데카르트에 따르면 신은 개념상 완벽하기 때문에 이 개념 안에는 성실함도 포함될 것입니다. 신의 개념상 신은 방만하거나 불성실하거나 나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성실한 신은 나를 속이지 않고 이 세계에 존재하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이 있다면 세계는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니체, 시. 근대가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등의 걸출한 철학자를 배출하며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종합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회의주의적인 사조도 그 모습을 유지해 나아갔습니다. 쇼펜하우어로 대표되는 염세주의와 키르케고르에서 야스포스로 이어지는 실존주의는 종교와 이성이라는 기존 가치를 거부하고 개인의 삶과 개체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했죠. 이러한 철학적 조류는 철학사의 거인 니체에 이르러 극단화되었고 결국 중세 종교와 근대 이성을 전복시켜 현대의 포스트 모던이 등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활동한 프리드리히 니체의 별명은 망치를 든 철학자였습니다. 별명에 맞게 그는 근대의 서구 문화 전체를 전복하려고 했어요. 니체가 진단한 유럽 사회는 병들고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는 서구의 이성중심주의 철학과 예수 이후의 그리스도교 사상 때문이었죠. 특히 니체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반한 윤리관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와 대비되는 고대 그리스의 도덕관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니체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언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죠. 좋음과 나쁨,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어휘들을 섞어 사용하는데요. 좋음과 선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명품은 좋은 것은 맞지만 선한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싸구려는 질적으로 나쁘지만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니체는 이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했죠. 니체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는 선악의 구분 대신 좋음과 나쁨의 구분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주인의 생활 방식을 말하고 나쁜 것은 노예의 생활 방식을 말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과 노예는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덕목이 달랐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주인의 도덕은 지배자 계급의 도덕으로 여기엔 진취성과 확실성, 결단력과 창조력 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은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자신이 주인이므로 법을 만들거나 폐기하는 등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덕에 구속받지 않고 도덕의 기준을 스스로 창조해 나아가죠. 니체에 따르면 주인의 도덕은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노예 도덕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강압되는 부자연스럽고 억눌린 도덕이라고 말하는 거죠. 노예 도덕은 겸손, 근면, 친절, 순종, 질서에 대한 순응 등에 강조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순종적이고 착해야 하는 계급은 노예 계급이 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노예 도덕의 본질이 분노와 원한임을 밝혀냅니다.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인에게 현실적으로 복수하지 못하는 억눌린 노예들의 원한이 그들의 도덕의 본질이란 거죠. 니체는 이러한 노예 도덕을 원한의 도덕이라 불렀으며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교가 원한의 도덕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혀낸 거죠.
기원전 6세기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유대 민족은 언제나 다른 제국의 식민지 노예였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런 환경 속에서 유대인의 도덕은 원한으로 시작되었고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띠었다고 말합니다. 주인에 대한 그들의 원한은 점차 왜곡되고 이상화되어 결국엔 독특한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재탄생했다고 말이죠. 즉 노예들은 자신이 가진 도덕인 겸손, 근면, 순응 등을 선이란 개념으로 뒤바꿉니다. 그리고 주인의 진취성, 결단성, 창조력 등은 악이란 개념으로 같이 절을 하죠. 마음속 소심한 복수가 형이상학적 체계를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에 의해 좋은 악이 되고 나쁨은 선이 되는 가치전도의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으로부터 발생한 그리스도교가 이런 선과 악의 개념을 공고히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럽 사회 전체를 장악해 나가면서 유럽인에게 선과 악이란 원한의 도덕권을 뿌리 깊게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억눌리고 금욕적이며 겸손하고 희생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로 유럽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니체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제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인류를 다시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니체의 처방은 그의 책 차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제시된 초인 사상과 영혼 회귀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영혼 회귀는요, 같은 우주가 무한히 처음으로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의미하는 니체 사상의 주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혼 회귀에 따르면 나는 나의 삶이 끝나고 정확하게 나의 삶을 그대로 다시 살게 된다 말합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의 윤회와는 전혀 달라요. 윤회는 다른 존재로 환생하는 것이지만 영혼에게는 지금 자신의 삶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변화나 목적이나 이유는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과 다시 함께 유년기를 보내고 동일한 대입 시험에서 동일한 문제를 풀고 동일한 결과로 동일한 대학에 가서 같은 사람과 사랑하고 같은 아이를 낳고 내가 죽었던 동일한 날짜의 삶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부터 내 삶은 동일히 반복된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끔찍한가요? 아니면 기쁜가요? 영혼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삶과 순간이라는 두 종류의 시간 가치를 전복시킵니다. 80년의 삶은 길고 지금 이 순간은 짧았지만 영혼 회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되죠. 80년의 삶은 유한하지만 이 순간은 무한히 반복되는 영원한 시간임을 말입니다. 영혼 회개 사상은 가장 극단적인 허무주의가 됩니다. 하지만 허무는 허무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영혼 회개를 깨닫는 순간 그는 허물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는 먼 미래의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창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내 평생의 삶보다 훨씬 긴 무한히 반복될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된 존재는 지금까지의 삶을 초월한 초인의 모습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거고요. 니체는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순종적인 노예 도덕에서 벗어나 자기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주인이 될 것을 말입니다.